오늘 지금 강의는 아까 제가 약속한 대로 일체 동관부의 내용을 자연 속에서 찾아본 겁니다. 먼저 그 반야심경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시 무아니 비설신이 하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상할 겁니다. 근데 조동종의 개조인 동산양계 스님이 젊었을 때 스님한테서 그 불교를 배우면서 반야심경을 외우다가 자신이 코를 만지면서 그냥 이렇게 코가 있는데 없다고 할까 하고 스승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을 못하고 너는 특출난 아이니까 남방으로 가서 선불교를 배우라 해서 선을 하고 소위 조동종을 개조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임재종이죠. 그러니까 관아선을 주로 하는데 조동종은 관아선이 아니고 그 조용히 마음을 관하는 그러니까 윗바사나 비슷한 그런 그 선을 개종한 분이 동산 양계 스님인데, 근데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죠. 뭐라 그러냐면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달은 없는가. 그러니까 달이라는 게 도대체가 내가 봤기 때문에 있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보아는 이제 싸우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한 문제가 오늘 강의한 양자 얽힘이고, 아인슈타인이 죽은 지 17년 뒤에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아인슈타인이 틀리고 보아가 옳다는 것이 밝혀지는 건데, 양자역학은 물리학 이론으로서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인간이 만든 이론 중 가장 완벽하게 자연을 설명한다는 평을 듣는데, 어느 정도 그 실험과 그 이론이 정밀하냐면은, 만약 양자역학이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예측했다고, 이론적으로 예측했다 치면 실험으로 재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쯤 되면은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고, 1m쯤, 오차가 1m라면 잘 맞는다 할 수 있겠어요? 달과 지구를 쟀는데 오차가 1m쯤 되면 잘 맞는다 할 수 있겠어요? 잘 맞는 거죠, 그죠? 서울, 부산 거리도 1m 정도면은 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1mm 정도 오차밖에 안 납니다. 그렇다면은 기가 막히게 그냥 잘 맞는 게 아니고 상대론적 양자역학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이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논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양자역학의 인신론적 기반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확률론적 인과율과 실제성의 문제. 우리가 실제성이란 말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라는 것이 실제성의 문제고, 확률적 인과율이라면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관찰자가 어떤 거 하나를 보는데 A를 볼 수도 있고 1을 볼 수도 있고 2를 볼 수도 있고 3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무작위적으로 그냥 보게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양자역학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과 실험이 그렇게 잘 맞으니까. 그거는 이 양자역학 이론을 적어도 해석을 인간이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이 아마 사물 인식 방식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건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딴 걸로서. 다시 말해서 일체 동관분 말고 일상무상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수다원이 아니지만은 내가 수다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상에 갇히는 것이 어떤 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지 오늘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문제 초점. 원자가 독립적인 실체라면 그것은 분명히 원자가 어디에 있고 그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고 그 속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어디엔가 위치해 있지 않거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말할 수 없다면
그걸 우리가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양자론은 뭐라 그러냐면 입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그런 물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불확정성 원리죠. 위치를 말하면 속도가 엉망이 돼버리고 속도를 말하면 위치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위치의 속성도 처음부터 없었어요. 위치의 속성은 인간이 관찰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을 말하자면 이렇게 나와요. 보아와 아인슈타인이 쟁점이, 보아는 입자가 특정 위치 X라는 곳에서 발견되었다면 입자는 원래 X 부근 어디엔가 있었다는 것은 고전적인 관념으로 잘못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생각은 전자가 슬릿을 보낼 때 어떤 하나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전자가 하나의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면 이중 슬릿에서 파동무늬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두 군데로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위치라는 속성을 처음부터 안 가져요. 전자가 위치라는 속성을 갖는 것은 그것을 관찰했을 때 비로소 그때 위치라는 속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까 조금 전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없는가 하고 물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은 아주 그 젊은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브라이언 거진이라는 사람이 우주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155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불확정성 원리를 인정해요. 아인슈타인도. 인정하지만은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을 되게 불완전한 걸 보고서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말 됐고 또 실제성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말로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인슈타인 생각에는 내가 관찰해서 입자를 여기서 봤다면 그 받는 것은 이론이 예측을 못해서 이론이 불완전해서 예측을 못해서 그 근처에 있다고 말 못했을 뿐이지 입자는 본래 이 근처 어딘가에 있었으니까 내가 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파울리라는 또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물리학자가 이렇게 비꼬았어요. 아인슈타인을 가르쳐서. 아인슈타인은 젊은 물리학자들한테 수모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여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존재 여부조차 분명치 않은 대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게 보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은 마치 바늘끝 위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를 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꼬은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뛰어난 천재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학자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물리학자하고 더불어 아인슈타인을 공격하는 논문 하나를, 멋진 논문 하나 씁니다. 1935년에 나오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선 물리적인 실제가 뭐냐? 물리적 실제란 말은 물질적인 존재를 말하는 건데 고전역학에서는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를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아까 내가 이거 까먹었고 리모컨이란 말을 몰랐는데 스위치라고 했는데 뭐 이름이야 스위치든 리모컨이든지 간에 난 눈 감고 있어도 이 리모컨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안 봐도 리모컨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객관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의심치 않아요. 고전역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하냐면은 개를 교란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양자역학은 조그마니까 그 뭐 측정한다든지 하면은 빛이 전자를 때리면 전자가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려면 튕겨나가니까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란시키지 않고 물리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는 물리적 실제 한 요소가 있어서 이 물리량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인슈타인 한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걸 측정해서 여기에 어떤 뭐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측정해서 물리량을 알아냈는데 그 물리량이 구체적으로 그것의 위치, 질량, 전기량 등의 값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런 값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 값이 나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동의하나요? 아인슈타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생각이 동의하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머리는 아인슈타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다시 말해서 물리량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물리량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물리량을 주는 어떤 물리적인 실제가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온 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전기량을 찾아내고 위치를 얻어내고 그러겠냐. 뭐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걸 얻은 거 아니겠냐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 한 말입니다. 이제는 이해하셨죠?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기서 뭘 봤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사람이라 치면은 뭐 키나 옷 색깔이 이런 거 봤는데 그걸 봤다면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옷도 그런 입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옷이나 모자나 신발을 봤을 리는 없다는 것이 아인슈타인 생각인 거예요. 거기서 모자, 신발, 네일까지 다 치죠. 그래서 안경까지 다 쳐서 찾아냈다면 그런 걸 착용하는 사람이 이 방에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그 물리학자들이 관찰한 건 뭐냐? 사실 물리학자들이 본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전자를 봤다든지 할 때는 전자를 직접 볼 수는 없고요.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 속성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의 질량, 전기량, 그 다음에 운동량, 스핀, 위치 이런 걸 본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관찰한 건 정말 이런 걸 본 거거든요. 입자의 속성을 본 거예요. 그럼 속성을 봤다고 해서 정말 그런 속성을 주는 어떤 실제가 있느냐? 요 생각에서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 간에 사람들이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감으로 본 거죠. 우리가 그 눈, 귀, 코 이런 걸 본 거. 보통 눈으로 보는 대상 이런 걸 봤으면은 그 눈으로 본 세계에서 그런 걸 봤으면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인슈타인에 동의하셨고요. 저도 여러분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했어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교란시키지 않는 거, 물리적 실제가 있는 거. 어떠냐면은 입자 두 개가 있을 때 이 중 하나의 입자에 대한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면은 다른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고안해고 아인슈타인의 주장의 요지는 실제로 실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입자의 실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관측되는 부근 어딘가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그런 것을 양자의 예측을 못하니까 인간이 모르는 어떤 숨은 요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숨은 요인을 뭐라 부르냐면 숨은 변수라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숨은 변수 이론이라 부르는데 특별하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왜 그런 이름 붙였는지 알게 되겠지만 국소적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불러요. 로컬이라는 말을 하나 붙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로컬이라는 이름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데이비드 봄이라는 또 뛰어난 천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직장도 못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제안한 원래의 실험과 원리적으로 같으면서도 실제로 실험이 수행한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 실험에 따라서 실제로 실험을 이제 학자들이 하거든요. 그 실험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자, 물리량의 합이 0인 입자가 있어요. 이 입자는 물리량을 정하면은 에너지하고 질량 빼놓고는 운동량을 정하든 스핀을 정하든 뭘 하든지 그냥 값이 0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입자 반입자를 하면서 말씀드릴 때 입자 반입자는 그 물리량의 값이 딱 정반대라 그랬죠. 왜냐면 두 개 합치면 진공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요것이 쪼개졌어요. 0인 입자가 두 개 딱 쪼개져서
전자와 양전자로 나눠졌다 치죠. 그러니까 전자와 양전자는 반입자거든요. 입자, 반입자니까 그러면 물량이 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스핀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스핀은 보통 전자가 가진 스핀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전자가 전자, 양전자의 쌍을 본래 딱 붙어 있을 때는 스핀이 0인데 그 스핀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냐, 이렇게 회전하냐, 이렇게 회전하냐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Z방향,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Y방향,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X방향.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지 그냥 마음대로 이름 붙이면 돼요. 그냥 이 방향을 X라 불러도 하여튼 그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향을 측정을 하면은 반드시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그래서 전자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되는데 우리 그때 뭐라고 했어요? 2분의 1도 가능한 값이고 마이너스 2분도 가능한 값이라면 미시 세계의 입자는 중첩됐다고 그랬죠.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함께 가져서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은 2분의 1을 바라볼 확률도 50%, 마이너스 2분의 1을 바라볼 또 확률도 50%니까 내가 측정하면 2분의 1 받지만 다른 사람이 측정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게 제가 중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첩이 되었건 말았건 이놈은 원래 0인데 출발한 거니까 2분의 1을 봤다면 양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 했다면 양전자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것이 중첩되어 있고 이것도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문제는 여기 든 대로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여기 전자, 양전자 분리시켰는데 이것이 꽤 많이 떨어졌다 그럽시다. 어떻게 떠냐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측정한 사람이 이렇게 봤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핀 압이네요. 그러니까 스핀 압이 2분의 1이거든요. 요거는 짝이 되는 양전자는 스핀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 것과 것이 짝이 되는 건데, 만일 요 크벨레는 독일 말로 그 소스란 뜻이니까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치면은 요놈이 분리돼서 나갈 때 요것이 딱 분리돼 버렸어. 분리됐는데 요 놈은 전자는 여기 전자라 칩시다. 전자는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전자가 2분의 1이라면 양전자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양전자 2분의 1이 되는데, 가만두면, 그러니까 스핀의 중첩에 의해서 요 두 개가 중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기도 하죠. 그러면 누가 측정했어요. 측정해서 2분의 1이라고 측정하는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양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죠. 내가 전자를 측정해서 둘 다는 동시에 보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측정할 때는 그 중첩된 것 중에 하나만 보니까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보는 순간 멀리 떨어진 양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죠. 여기에 기가 막힌 모순이 숨어 있는데 짐작하신 분 있나요? 있어. 내가 말하면 금방 짐작할 텐데 짐작 못 하겠나요?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100광년쯤 떨어졌다. 100광년이란 말은 뭐죠? 빛이 신호를 전달하는데 100년 걸린다는 뜻이죠. 한 100광년 떨어졌다고 가정하죠.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파라독스. 여기 써놨어요. 전자와 양전자가 분리되어요. 그 거리가 수백 광년의 거리로 떨어졌다고 하자. 그럼 가만두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 측정하기 전에는 전자의 스핀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그 2분의 1을 측정할 확률도 5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측정할 확률이니까 내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전자의 스핀을 2분의 1을 볼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전자의 스핀을 측정한 값이 2분의 1이면
수백 강림 떨어진 양자의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 결정되게 돼 있죠. 그건 여러분이 아까 동의했잖아요. 근데 바로 요 말이죠. 아까 내가 의심되는 게 없는데 바로 요 말인데, 근데 어떻게 수백 강년 떨어진 양전자가 전자의 스핀이 2분의 1을 결정되면 아냐고요. 왜냐면, 자, 여기서 두 놈은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측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측정했더니 전자 떨어져 있는데, 이놈은 측정해서 이렇다 했더니 양전자가 전자가 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마이너스 2분을 되냐고요. 왜냐면 딴 사람이라면 이렇게 측정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양전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죠? 전혀 연결된 거 없어요. 왜냐면 수백 강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신호가 전달되려면 수백 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측정하자마자 알게 됐어요. 왜 그렇죠? 그건 몰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하는 말이, 이건 패러독스를 알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측정했다. 왜냐면 이놈은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값일지 이 값일지 아무도 몰라요. 측정할 때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도 이렇게 됐을지 이렇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놈이 이렇게 되는 순간 양전자는 딱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렇게 측정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신호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딱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 양자역학이 불완전해서 예측을 못하는 거고, 보아보고 하는 말이, 네가 항상 봐야만 안다고 그랬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양전자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놈이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가 아니라 본래부터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본 거다. 다시 말해서 양전자의 스핀은 본래부터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본 거다. 그래야지만 모순이 없지 않냐. 이게 아인슈타인 생각이에요. 그 말 이해하셨나요? 요거 이해 못하시면 요 다음번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요건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백광년이 떨어지면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시작이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건 이론적으로 지금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백광년까지 아니지만은 사실 물리학자들은 한 10km 떨어져 놓고 10km 떨어졌으면 빛이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6승초잖아요. 100만 분의 1초보다 먼저 빨리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건 확인할 수 없고, 이거는 백광년의 말은 우리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요거는 문제가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걸 결정하자마자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결정하자마자 아무런 신호가 전달하는데 결정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본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신이 그 값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만 파라독스가 없지 않냐. 이게 아인슈타인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쓴 대로 정보의 전달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빛과 같아요.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된 값이라는 정보가 전달되려면, 양전자가 전달되려면 수백 년이 걸리는데, 근데 수백 년 걸릴 필요 없이 바로 양전자의 값은 결정되거든요. 그 말은 정보가 전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전자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본래부터 양전자가 그런 값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자역학은 뭐예요? 그렇게 측정했기 때문에 그런 값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값을 가진 거다. 그러니까 어때 하고 말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딴 성분, 그 Z 성분만 아니고 아까 세 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죠. X, Y, Z. 딴 성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동식측정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동식측정이 불가능하지만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냥 측정해보면 동식측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놈들은 이미 다 똑같은 논리를 정해서 스핀 값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성분이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그런 값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본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럴듯하죠. 이 논문의 제목을 내가 지금 깜빡 까먹었는데, 저는 갖고 있지만은 까먹었는데, 이 논문을 탁 냈더니 보아가 봤어요. 그 이제 누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양자 얽힘이라는 책인데 전하는데 보면 보자마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대요. 보아가 쇼크를 받아갖고. 그래서 그때 표현이 그래요. 그 조교가 쓴 건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그래갖고 보아가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해결했는데 해결했어요.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몇 달 뒤에 썼어요. 써가지고 보아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죠. 우선 아인슈타인부터 정할게요. 정보 전달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측정전의 스핀 값은 결정되어 있는 거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결정된 값은 어떤 물리 실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 전에도 입자는 실제 하는 것이고 측정 없이 물리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양자각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그러니까 그 측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값이 있다는 말은 그런 값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보아가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그래서 파라독스는 없어야 되니까요, 물리학에. 그러니까 파라독스 없애려면 그래야 되는 건데 그 파라독스의 전제가 뭐냐면은 정보가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거. 그게 전제가 돼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유비하지 않고 설명하려면 반드시 물리적 실제는 있어야 돼요. 여기 아인슈타인 주장이에요. 아마 이거 나왔을 때 모두가 보아가 한 방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보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떨어져도 그럼 분리된 것이 아니다. 관측 결과 몇백 광년이 떨어졌다는 것이 판명될지라도 측정 전의 물리 시스템은 그냥 하나다. 아까 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하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종합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비국소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돼도 불구하고 여기 측정하자마자 여기서 값이 결정되는 것을 공간을 무시했다. 국소란 말은 공간을 좁힌 거잖아요. 그 공간의 그런 성질을 무시해버리고 양자각은 그냥 여기 있는 값이 전달되는데 왜 전달되느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졌지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측정해보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측정 전까지 떨어진 거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걔를 기술하면 이미 물리계에 교란을 준 거다 이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는 단일체다. 그러니까 분리됐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단일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맞는지를 검증해야 될 거잖아요. 검증하는데 이 검증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또 한 명의 천재가 등장하는데 존 스튜어트 베일이라는 어떤 천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아와 아인슈타인 중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1964년 영국의 물리학자 베일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제인의 패러독스에 포함된 철학적 논란을 검증 가능한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걸 베일의 정리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 사상가들 중에는 여러분들 과학 사상과 과학의 법칙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뭐라고 누구 거라 생각해요? 물리학자들은 보통 뉴턴을 말해요. 그리고 또 생물학자들은 다윈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사상가 중에는 베일의 정리야말로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베일 부등식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분야가 다른데 다윈이 더 위대한 발견했냐, 베일이 위대한 발견했냐, 뉴턴이 위대한 발견했냐 하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베일의 발견은 정말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심오한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일 부등식의 기본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서 듣기만 하죠. 데이비드 봄이 제안한 실험에서 전자, 양자, 스핀 쌍이 계속해서 생성되어 전자는 왼쪽, 양전자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면은 측정할 때마다 어때요? 두 개의 값의 스핀 합점이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스핀의 축을 이렇게 나란히 해야 돼요. Z축이라 했으니까. 그 축을 바꾸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양자까지 측정하는 사람을 밥과 앨리스라고 요새 A와 B라고 말하지 않고 밥과 앨리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2월 달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 노트에 보면은 앨리스 인 원더란드라는 말 나오고 밥 앤 앨리스 인 원더란드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밥 앤 앨리스가 양자역학의 두 명의 측정자인데 앨리스와 밥 두 사람이 관찰자로 참여해서 앨리스는 왼쪽으로 오는 전자의 스핀을 밥은 오른쪽으로 오는 양자의 스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측정한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가진 스핀 측정기의 축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는 두 사람이 측정한 것을 항상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측정할 때마다 그 값이 0일 거예요.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전자니까 이해를 하셨고요. 근데 이 측정기 축을 돌리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측정기 축을 Z축에 잡았는데 앨리스는 이렇게 축을 두고서 측정했는데 밥은 축을 이렇게 기울여서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Z축이라 불렀는데 밥은 나는 이걸 Z축이라 부르겠다 해서 이쪽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측정하게 되면은 일치하지 않는 값이 있을 거라는 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짐작되겠죠. 아마 항상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어떤 때는 2분의 1 측정했는데 이 사람이 2분의 1 측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이 측정기를 마구잡이에 돌려놓자. 그러면 그들이 측정한 스핀의 합이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만일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이 축을 이렇게 돌렸다가 또 이렇게 돌렸다가 마음대로 뒤죽박죽을 하더라도 항상 스핀이 합의되는 비율은 전체의 50% 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베일 부등식 유도하는 방법을 아주 쉬우니까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답만 말한다면 50%를 넘어야 된다고 결론 나와요. 그래서 만약 그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그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종류의 실제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거는 둘이 떨어졌다 했으니까 분리성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정하지 않아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실제한다는 거니까 분리성과 실제성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데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얘기가 돼요. 만일 베일 부등식이 깨지면. 그래서 지금 밥과 앨리스가 축을 이렇게 같이 놨으면은 여기는 지금 비수를 했는데 실제 시험도 비수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전자와 양전자를 이렇게 보낸다면 앨리스가 측정한 것이 2분의 1, 밥은 마이너스 2분의 1. 앨리스가 마이너스 2분이면 밥은 반드시 2분의 1. 그래서 언제나 값이 0이 되게 돼 있는데 축을 이렇게 돌렸거든요. 어떻게 돌리냐? 이렇게, 또 똑같은 거네요. 요건 다른 거예요. 요번에는 두 개의 스핀 축이 밥은 이렇게 세트만큼 돌렸어요. 그러면 이때 일치하지 않은 값이 100개 측정하면 1개라는 값이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번에는 밥은 가만두고 앨리스가 이렇게 측정이 세트 돌렸으면 앨리스가 이렇게 돌렸다는 말은 앨리스가 이렇게 있고 밥이 이렇게 돌렸다는 건 같은 거니까 우리 짐작에 이렇게 돌리면 일치하지 않은 비율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측정한 거나 이렇게 측정한 거나.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이렇게 하면은 2세트만큼 받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1, 이렇게 했을 때 1이었다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둘이 했으면 2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2보다 불일치한 일이 더 작아야 된다는 것이 베일 부등식의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축을 돌려놨죠. 요것은 앨리스는 Z축을 이렇게 잡았는데 밥은 Z축을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번 놓고 했는데 요거 다 넘고요. 베일의 정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잘못이 없다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이라는 건 아인슈타인 생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사례는 관찰되지 않아야 된다. 벨 부등식을 위배한 사례가 만약 한 가지라도 발견된다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어떤 근원적인 잘못이 있다. 그건 뭐냐면 분리성과 실제성을 아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이란 뭐냐?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것처럼 물리량에는 물리의 실제가 대응하고 이 실제는 측정과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실제성이죠. 그것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 그것이 틀렸거나 또는 측정해 보지 않고서도 한 개의 입자가 두 개로 분리되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것도 측정해서 분리된 거지 측정하지 않고서는 분리됐다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성이나 실제성 둘 중에 하나가 틀렸을 거다. 그래서 여기 썼는데 달리 말하면 벨의 부등식을 위배하는 사례가 한 가지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실제성이 없거나 분리성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거나 둘 다 없다는 것이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분리성이 없다는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아까 분리됐다고 말할 이게 전자가 이만큼 분리됐다고 말할 경우에는 그 신호가 전달하는데 빛속도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전자가 여기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신호가 전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얻는다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니까 분리성이 있다면 실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EPR 파라독스에 보듯이 분리성이 있으면 실제도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도 분리성만 없을 것이다.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것이 아니다.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만일 양자역학 이해를 하면은 이제 금강경 내용처럼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실험을 해서 벨 부등식이 깨지는 것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떨어져 있지만 왜냐면 밥과 일리선 좀 떨어져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밥과 일리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측정한 전자와 양전자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 벨 부등식이 깨지는 걸 찾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일 실험에 의해서 벨 부등식이 깨진 걸 발견하기만 한다면 금강경처럼 말할 수밖에 없죠. 둘은 떨어져 있지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네. 자, 그건 동의하시나요? 제가 3분의 2는 동의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그럼 벨 부등식 요지는 요거는 일체 동간분이 아니고 일상무상분부터예요. 여러분들 일상무상분이 뭐죠?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아상을 가지면 이미 수다원 아니라고 했죠. 그게 뭐죠?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게 바로 요 사람이 어때요? 지금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이죠? 동의하나요? 12 맞죠? 아, 좀 있어. 조금 기다려 보세요. 자, 뭐 한 가지 빠진 거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어때요? 동의하나요?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왜? 바로 여기가 일상무상분을 아까 제가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인간은 세상을 모든 걸 이 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와 목과 꼬리는 없죠. 다리와 팔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상 갖고 있어요. 그런 상을 갖고 있는 한 여기서 헤어못 나요. 자, 한 개도 여기 전부 한 개 뺀 것도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다가 여기 되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됐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앉으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앉았을 때는 12인데 이 바깥 앉았더니 13명 됐다는 말은 도깨비라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나요? 그러면 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한 그거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어떤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규정을 짓거든요. 이 사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이다 하고 딱 고정관념으로 배겨서 벗어나지진 않아요. 그렇게 사물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 말 안 틀렸어요. 12, 13 되게 돼 있어요. 점 한 개도 뺀 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을 가지고 바라본 것은 자 어떤 데는 12 됐다고 어떤 데는 13 된 것은 뭐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도깨비죠. 도깨비만이 그럴 수 있어요. 헛개비, 아니 도깨비가 아니고 헛개비만. 그러면 이런 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존재는 헛개비라는 증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한 그 사물은 헛개비예요. 수다오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 없어 붙이긴 했는데 그런 것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순간 수다는 헛개비예요. 따라서 수보리는 얘기하기를 수다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냥 수다원이라고 붙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 말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벨부등식의 요지가 뭐냐? 벨부등식의 요지는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실제하는 존재라면, 다시 말해서 진짜 있는 존재라면 남한에 있는 남자의 수는 남북한의 남자의 수보다 작다고 할 수 있어야죠. 저도 크다고는 말 못하죠. 따라서 사람이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남한에 있는 남자의 수가 남북한 전체 수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죠. 실제하지 않는 존재라면. 헛개비니까 남한에 살 때는 100만이 됐다가 남북한 합칠 때는 헛개비니까 뭐 둘이 붙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50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헛개비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헛개비죠? 상을 가진, 우리가 바라보는 한 그 상을 가진 존재는 헛개비예요. 바로 벨부등식이 말해준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 이렇게 돌리고 어쩌고 하면은 뭐가 개수가 이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벨부등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기서 제가 앞으로 한 10분 동안 말씀드릴 벨부등식 아니 10분까지 안 걸릴 거예요. 한 5분 동안 말씀드릴 것은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근데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경, 장갑, 모자, 이게 모자, 안경, 지갑을 가진 사람을 물리량을 따질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따지는데 스핀의 경우에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를 갖고 논해야지만 벨부등식이 유지되는데 그런 물리량을 갖고 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또 아파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논리가 똑같으니까 모자와 안경과 지갑이라고 그냥 택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부가 박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는 모자와 요거 칸이 세 개가 있어서 모자와 안경과 지갑을 순서가 중요해요. 모자와 안경, 지갑을 넣는 박스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근데 이 박스는 신경 박스가 돼가지고 양재하게 하면 어때요? 여기에서 모자를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모자를 열어보면은 모자를 열어서 모자가 나오면 여기는 모자가 없어요. 근데 모자가 있으면은 여기 없고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박스를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동시에 두 개가 있는 것인데 찾아보면 하나만 있다 해서. 그러니까 열어보기 전에는 분명히 이 박스나 이 박스 두 개가 있어서 이 박스나 이 박스다가 모자, 안경, 지갑이 있어요. 여기도 모자, 안경, 지갑인데 열어보면 근데 반드시 모자는 하나야. 안경도 하나고 지갑도 하나예요.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여기를 열어서
모자가 들어있으면 여기는 안 들어있고, 여기에 모자가 들어있으면 여기는 안 들어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모자 안경 지갑인데 이걸 부부가 둘이 나눠서 가져요. 남편은 앨리스가 왼쪽이죠. 그러니까 부인은 왼쪽 박스를 가지고 저만큼 가고 남편은 오른쪽 박스를 가지고 저만큼 가요. 멀리 떨어져서 전화로도 통화할 수 없는 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중에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이걸 박스를 열어보는 거거든요. 박스 열어봐서 자 순서대로 모자, 안경을, 지갑을 가진 사람을 그냥 플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플러스란 말은 요 사람은 모자도 가졌고, 그러니까 가지지 않은 거 많았으니까 안경도 가졌고 지갑도 가진 거죠. 요 사람은 모자도 가졌고 안경도 가졌는데 지갑은 안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부인을 말한 거니까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죠? 약속이. 그러니까 요 사람은 요 부인이 박스 열어보니까 모자가 있고 안경도 없고 지갑도 없어요. 그럼 남편은 모자가 없고 안경이 있고 지갑이 있겠나요? 요 사람은 부인이 박스 열어보니까 빈 박스예요. 그러면 남편이 든 박스 속에 다 들어있겠죠.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러니까 쉽죠? 그런데 굉장히 쉬워요. 요거 뭐 해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요 칸 수를 이 사람이 가진 숫자의 넓이에 비례한다 칩시다. 그래서 100명이 가졌으면 이 칸 크기를 100으로 하고,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칸 크기를 0으로 하고, 마이너스는 없죠. 그죠? 예, 20명이면 20으로 한다 해서 요 칸 넓이하고 사람의 숫자를 비례하게 크게 작게 그린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하나 아는 건 뭐예요? 이 전체 면적은 이 부분의 면적보다 적어도 작을 수는 없죠. 실제 하는 거라면. 그죠? 아까 남한에 있는 남자의 숫자가 실제 하는 거라면 남한에 있는 수가 남북한 전체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 한 것처럼. 자, 이 전체의 면적은 전체 사람의 숫자는 이 부분의 사람 숫자보다는 작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주 쉬워요. 여러분 벨분은 지금 벌써 여기 끄떡끄떡 사람은 유도한 거예요. 뭐냐면은 면적 ABCD는 바로 ABC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요 크기, 칸 크기를 100, 10이면 10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A는 모자, 안경, 지갑을 모두 가진 사람의 수. B는 모자는 가졌지, 모자와 안경 가졌지만 지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수. C는 모자는 썼지만 안경과 지갑이 없는 사람. D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다 잘 됐어요. 잘 됐으니까 요 다음번 이해하는 것은 쉽겠네요. A와 B는 뭐죠? 요거는. 이 두 모자와 가졌고 안경도 가졌네요. 지갑은 가지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죠. 그러면 A와 B는 뭐예요? 모자와 안경을 가진 사람의 수라고 해도 되죠. 동의했죠? 네, 됐어요. 그럼 C와 D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많으니까, 요 공통적인 거 마이너스니까, 안경과 지갑을 갖지 않았죠. 모자야 썼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고, 그거 동의했고요. 여러분 다 동의했어요. 다 동의했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요. 자, 그 다음에 B와 C는, 어때요? 공통적인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모자는 썼고, 지갑은 가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안경이야 가졌건 말았건 상관없죠. 그럼 다 됐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의 약속이 이 전체는 요 부분보다 적어도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죠.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 존재라면 다음이 부등식 성립해야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전체니까 이거는 요 부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죠. 그죠? 그러면 요 A와 B가 뭐냐면 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수. C와 D는 안경과 지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수는 요 두 개를 합친 것은 적어도 모자를 쓰고 지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수보다 커요. 그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제 확률을 나타내면 전체 사람의 수를 나타내면 요것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중요하지 않고 바로 이게 베일 부등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때 A 플러스 B, 그 모자와 안경 지갑을 뭐 Z 방향으로 향한 거의 그 수, 뭐 세타만큼 돌아간 수 이렇게 바꿔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베일 부등식이에요. 자, 이제는 정말 존재하는 거라면 베일 부등식이 깨지면 안 되죠. 깨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성이나 분리성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둘 다 틀린 거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정말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면 둘 다 틀린 거고 혹시 코펜하겐 해석 말은 좀 안 맞을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말하는 건데 그래 베일 부등식과 사물의 실제성 한번 봅시다. 아인슈타인이 옳을 경우라면 측정 전에 그것이 물리학만 말할 수 있는 물실제가 있다면 베일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이 부등식을 위배한 사례가 발견되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잘못이 있다. 몇 번 실험했는데요. 그 1982년에 불란서에 알란 아스펙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베일 부등식을 위배한 사례가 발견된 다음부터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측정해보니까 베일 부등식 깨져요. 그럼 베일 부등식이 깨진다면 뭐죠?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실제성과 분리성을 부정해요.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됐어도 분리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박과 앨리스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측정한 전자와 양전자는 함께 있어요. 자, 그러면 분리됐어도 분리된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금강경이 말한 게 틀렸나요? 금강경이 그런 식이잖아요. 수다운이 아니지만 수다운이라 한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다운이라고 하는 순간 상을 가진 순간 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분리성, 혹시 코펜하겐 해석이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분리성은 없다. 떨어져도 떨어진 거 아니라는 수밖에 말 못해요. 자, 그래서 그걸 비국소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비국소성이란 말은 아무리 떨어졌지만 그냥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즉각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비국소성이니까 전체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undivided wholeness라 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이 관찰자와 관찰 대상 우주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 그래서 우주 만물은 태초에 한 지점에 출발했어요. 그 빅뱅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우주의 근원을 추적에 들어가면 모든 만물은 양자적으로 얽혀 있어요. 하나예요. 그냥 분리되지 않아. 하나. 그럼 물리학적으로 볼 때 우주의 근원을 측정해 들어가면 모든 만물을 양자적으로 얽혀서 하나라면 부처님이 그런 경험 좀 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게 옳고 그런 믿음 속에서 금강경을 읽어야 금강의 가르침이 아마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구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분리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은 근데 또 공간적 비분리성을 시간과 연결시켜요. 그럼 시간은 뭘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말씀하셨죠.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한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지금 양자 얽히게 보니까 공간적으로 떨어져서도 분리되지 않은 건데 여기 시간과 연결시켰어요. 부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과거는 어떤 거예요?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금강경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꾸로 과거를 내가 지금 만든다면
금강경 이해될 거예요. 현재, 미래, 과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뒤죽박죽이니까. 그죠? 그럼 과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게요. 자, 양자 얽힘은 분명히 공간의 비분리성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시간은 어떤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고 과거는 고정된 것인가? 분명히 중암경, 염류경에 말씀하시기를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이 된다. 과거는 지금 내가 만든다 그랬어요. 말이 되나요? 근데 뭐라 하냐면 현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한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과거가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찻잔에 넣은 소금과 겐지스강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 그릇이 조그매서 과거에 소금이 만들어졌는데 그 소금이 소금에서 짠맛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인데 내 그릇이 조그매서 요걸 나라고 하면은 찻잔에 들은 소금은 짜요. 그러니까 그 업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내 마음이 겐지스강만큼 넓으면 그 소금 맛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 효과는 없어요. 업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그러면 물리학적으로는 휠러가 말하기를, 휠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화이만 스승이라고 했죠. 이런 말을 했어요. 확률은 시간처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이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이 뭐죠? 여기에 말씀드린 상이죠. 따라서 확률에 수반되는 모든 인간 책임져야 된다. 말을 바꾸면은 따라서 시간에 수반되는 애매한 것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하나의 상에 불과한 것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자역학과 관련되면 인과의 문제나 시간도 좀 이상하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함께 보십시다. 어떤 점이 이상한지. 바로 인과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과거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고 이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제목부터가 이상하죠?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일을 성립할 수 있냐면, 자, 태초 우주가 처음에 빅뱅을 할 때 여기에서 빛이 나왔어요. 빛이 나오면 이 빛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일반 상대성 이론 말씀드리겠지만은 빛은 큰 중력이 있는 데 가면 이렇게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와요. 여기에 밑으로 온 빛은 이렇게 휘어져서 왔으니까 여기서 만나겠죠. 만나면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파동 무늬를 만들겠죠. 이렇게 간섭 무늬를. 그런데 검출기를 갖다 대고 어느 쪽으로 오는 걸 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위로 왔구나 아래로 왔구나 되니까 입자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상하네요. 출발할 때 파동이었으면 그냥 파동일 거고 출발할 때 입자였으면 입자일 것 같은데 지금 관찰자가 여기에서 검출하니까 과거에 파동으로 출발했는지 입자로 출발했는지가 애매하다가 현재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입자냐 파동이 결정되니까 현재 관찰자의 행동이 과거를 만든 거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여서 14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관찰을 하면 관찰하지 않고 가만두면 파동. 빛이 어느 쪽으로 관찰하면 입자. 현재의 행동, 관찰자의 행동에 의해서 과거가 결정되어 버리네요.
따라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 질문 1. 140억 년 전에 출발한 때 입자 파동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고 출발했다는 것인가? 그런 뜻이죠. 질문 2는 현재의 관찰 행위가 140억 년 전에 이에 영향을 미친 건가? 그런 거죠. 따라서 우주는 공간적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시간까지도 분리할 수 하나. 그렇다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아까 물리학자 네로나 하이젠버그가 그것도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아마 왜 그런지 모르지만 통째로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선성들이 말하기를 자타불이를 얘기해서 이서방이 마셨는데 술은 이서방이 마셨는데 취하기는 장서방이 취했다는 말이 여러분들 아마 그 섬에 관한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서방과 장서방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라마크리슈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마크리슈나는 힌두계 성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로망롤랑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때는 등머리가 가만히 채찍질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겐지스강 저쪽 바닷가에서 어떤 이 사람이 명상 속에서 뭘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가 채찍으로 두드려 맞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는 경우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꼭 믿으란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런 거 레포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이 정할 일이지만 그런 얘기가 라마크리슈나의 정기를 보면 나와요. 그럼 일상무상분과 일체 동감분에서 말하는 윤리는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렇잖아요? 전체가 나눌 수 없는 하나로서 자타불이를 말하는데 달라이라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비와 친절의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사람들은 자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다. 친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결과 어떠하든 자비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나 자신이니까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한테 잘해주라. 그리고 일체 동감분과 그 일체 무상분의 윤리는 바로 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기 상. 아까 말씀드렸죠. 상을 가지니까 엉망돼 버렸죠. 벗어나고 그 벗어난단 말은 평등하게 이 세상 사람을 대하라. 높은 사람한테 아부하고 아랫 사람을 구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우주에서 똑같이 그 존귀한 존재니까 아랫사람은 단지 그 위치 때문에 그런 일 할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윗사람에 서 아부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 모든 걸 평등하게 대해주고 보시와 인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어떻게 하냐면 2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강에서 그걸 인욕 수행의 첫째가 바로 걸식인데 뭐 다리 비유까지는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바로 걸식을 하는 이유는 하심, 마음을 탁 놔서 차별심을 놓는 것으로서 절제하고 무소유 수행인데 바로 아집과 아만을 깨뜨리고 빈부귀천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사. 그게 집착과 선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평등심을 기른다는 것이 바로 이 걸식하는 그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걸식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평등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런 걸식을 해서 하심이 돼야 바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절대 자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요하지만 나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밥 한 솥 주시오 하고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자들은 걸식을 하지 못해요. 걸식하지 않은 제가자들이 아만이나 아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정념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소중해서 남한테 도움이 되고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는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니까 일에 그 굳은 일과 즐거운 일을 구분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똑같이 하는 것. 그 사람 그렇게 실제로 생활을 한 사람의 예를
제가 7월달 강의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미국 대통령 20대 대통령일 것 같은데 제임스 가필드 말씀하셨고 어쨌든 꾸준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나를 살펴보면서 쌌디 수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상에서 그냥 잘 벗어나지 않지만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다 여기고 또 남한테 그 봉사한 자세로 한다면 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로 쌍유타 니까에 보면 정념을 확립한 이들은 올바른 산매를 얻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안다네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쌍유타 니까에 보면 바로 감각적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성은 여기서 우리 수행성은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정념을 확립하고 유행해야 하리. 그러니까 그 팔정도 수행을 하시는데 정념 수행은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일상무상분과 일체동관분에서 말하는 그 아마 생활윤리일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셨으니까 박수 친 분들은 전부 다 수다원이 아니지만 수다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